그날 밤 나는 죽은 아이가 됐다. 이 이야기를 보고 있다면 끝까지 봐줘. 그리고 구독 한 번만 눌러줘. 이건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날 비가 참 많이 왔다. 우산도 없이 편의점 처마 밑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12살이었던 나는 그때 수연 이모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이모, 학원 끝났어.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래도 기다렸다. 이모는 원래 좀 늦어도 꼭 왔으니까. 나는 그걸 믿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부모님이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수연 이모는 내가 가진 전부였으니까.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걸 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사람이 집중할 데가 없으면 별걸 다 샌다. 그때 검은 차 한 대가 서더니 창문이 내려왔다. 너 혹시 수연이 조카야? 모르는 남자였다. 50대쯤 됐을까? 양복을 입고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친절해 보이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지만 12살짜리가 그런 걸 읽을 리 없었다. 수연 이모가 일이 생겨서 나한테 데리러 와달라고 했어. 나는 망설였다. 엄마 아빠가 살아계실 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다. 모르는 사람 차 타지 마라. 그런데 비는 쏟아지고 날은 어두워지고 이모 이름이 나왔다. 게다가 배가 고팠다. 나는 차 문을 열었다. 차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달짝지근하면서도 머리가 아파지는 냄새. 나중에 알았지만 그건 약이 묻은 첫 냄새였다. 그때는 그냥 방향제인가 보다 했다. 이모 어디 있어요? 조금만 가면 돼.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바깥 풍경이 낯설어졌다. 내가 아는 동네가 아니었다. 큰 건물들이 사라지고 가로등도 없는 좁은 길이 이어졌다. 저기, 이모 집은 이쪽이 아닌데. 그 말을 끝까지 못했다. 뒷좌석에 누군가 또 있었다. 내가 말을 하는 순간 차갑고 젖은 천이 내 얼굴을 덮쳤다. 버둥거렸지만 팔이 꺾였다. 숨을 참으려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냄새가 폐 속으로 밀고 들어왔다. 머릿속에서 뭔가 천천히 꺼지는 느낌.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상하게도 엄마였다. 엄마, 나 무서워.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다. 콘크리트 천장. 차갑고 습한 공기. 손목이 묶여 있었고 주변은 어두웠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또 질렀다. 목이 쉬도록 불렀다. 이모, 이모.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이게 진짜라는 것. 꿈이 아니라는 것. 그때 문 밖에서 작게 대화 소리가 들렸다. 연락은 됐어? 응. 받았어. 뭐래? 짧은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문장이 됐다. 그냥 처리하래. 처리. 나는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온몸이 알고 있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갈비뼈가 터질 것 같았다. 전화 목소리가 들렸다. 문 너머로 남자가 통화하는 소리. 알겠습니다, 수연 씨. 그렇게 할게요. 수연 이모. 이모 이름이었다. 나는 한참을 이해하려 했다. 말이 안 됐으니까. 이모가 날 버렸다는 게, 이모가 이 사람들한테 날 넘겼다는 게, 이모가 전화를 받고 처리하라고 했다는 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퍼즐이 맞춰졌다. 이모가 항상 돈 때문에 전화를 받고 나면 표정이 굳었던 것. 부모님 유산 문제로 어딘가와 오랫동안 싸우고 있다고 했던 것. 내가 없으면 이모가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다는 것.
12살짜리도 결국 이해했다. 나는 방해가 됐던 거였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지워져야 할 존재가 됐던 거였다. 그 순간 뭔가가 내 안에서 끊어졌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조용해졌다. 텅 빈 것처럼. 나는 그날 밤 진짜로 한 번 죽었다. 몸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기다리면 온다는 것. 가족이라면 괜찮다는 것. 그 모든 게 그 콘크리트 방에서 죽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걸 쓰고 있다는 건 내가 살아서 나왔다는 뜻이니까. 눈을 떴을 때 나는 지하시설에 있었다. 창문에는 쇠창살, 문은 잠겨 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아버지는 이미 사망 처리되어 있었다. 나는 그날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가 됐다. 두 번째로 눈을 떴을 때는 달랐다. 처음 깨어났을 때는 그냥 어두웠다. 두 번째는 어둠 속에서 뭔가가 보였다. 눈이 적응한 건지 아니면 내가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작동한 건지. 천장 구석에 조그만 환풍구가 있었다. 거기서 희미하게 빛이 새어 들어왔다. 낮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 나는 밤새 여기 있었던 거다. 손목에 묶인 줄은 풀려 있었다. 언제 풀어졌는지 몰랐다. 기억이 없었다. 몸을 일으키려 했더니 머리가 쪼개질 것처럼 아팠다. 억지로 벽에 기대어 앉았다. 방을 천천히 살펴봤다. 가로 3m, 세로 4m쯤 되는 공간. 바닥은 콘크리트였고 한쪽 구석에 낡은 담요가 하나 있었다. 창문은 있었는데 창문이라고 부르기 민망했다. 벽 높은 곳에 작은 구멍처럼 나 있었고 굵은 쇠창살이 박혀 있었다. 손가락도 빠져나가기 어려운 간격이었다. 문은 철문이었다.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잠겨 있었다. 발로 차봤다. 꼼짝도 안 했다. 나는 다시 벽에 주저앉았다. 그날 오후 처음으로 문이 열렸다. 들어온 건 여자였다. 40대쯤 됐을까. 표정이 없었다. 나를 보는 눈빛이 사람을 보는 것 같지 않았다. 그냥 물건을 확인하는 눈빛. 물 한 병이랑 빵 하나를 바닥에 놓았다. 먹어. 그게 다였다. 더 말하지 않았다. 저 왜 여기 있어요? 대답 없었다. 이모가 시킨 거예요? 그 순간 여자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그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맞는 거였다.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집 없어. 딱 두 글자였다. 여자는 돌아서서 나갔다. 철문이 다시 잠겼다. 나는 빵을 바라봤다. 배가 고팠다. 먹기 싫었다. 그래도 먹었다. 살아야 한다면 먹어야 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살아야 한다면, 살 수 있다면. 사흘쯤 지났을 때 남자가 들어왔다. 차에서 봤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더 나이가 많았다. 60대, 머리가 휘었고 정장을 입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냄새가 좋았다.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 그게 더 무서웠다. 남자는 접이식 의자를 가져와 내 앞에 앉았다. 나를 가만히 봤다. 많이 놀랐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서운 건 이해해. 근데 너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남자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바닥에 놓았다. 나는 그걸 봤다. 사망진단서였다. 이름이 보였다. 내 아버지 이름. 그리고 사망일자가 적혀 있었다. 1년 전 날짜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아니었다. 불과 2달 전 날짜였다. 이게 무슨... 내 아버지가 사실 그때 안 돌아가셨거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무슨 소리예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았어. 근데 그쪽 사람들한테 방해가 됐지.
수연 씨 포함해서. 그래서 처리했어. 이번엔 진짜로. 나는 그 종이를 손으로 잡았다. 손이 떨렸다. 날짜를 다시 봤다. 2달 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학원 다니고 밥 먹고 잠자는 동안. 아버지가 어딘가 살아있었고 또 죽었다. 이번엔 진짜로. 남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내 엄마는 사고 때 맞아. 그때 진짜 돌아가셨어. 근데 아버지는 달랐지. 그 사람 알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거든. 오래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왜 저한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잠깐 나를 봤다. 내가 알아야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희망을 없애려는 거였다. 아버지도 없다. 이모는 저기다. 세상에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저항하지 마라.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남자는 종이를 다시 집어들고 나갔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였는데 나중에 알았다. 너무 큰 충격은 눈물도 안 나온다는 걸. 나는 그냥 환풍구를 올려다 봤다. 거기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 낮인지 밤인지도 이젠 잘 몰랐다. 머릿속으로 천천히 정리했다. 엄마는 없다. 아버지는 이제 진짜 없다. 이모는 처음부터 없었다. 나는 이 지하 어딘가에 갇혀 있다. 아무도 내가 어딘가에 있다는 걸 모른다. 아마 아무도 찾지 않을 거다. 서류 한 장으로 나는 세상에서 지워진 거나 마찬가지였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다. 나는 아직 여기 있었다. 지워졌는데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그게 분했다. 분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그 감정이 처음으로 눈물 대신 뭔가 단단한 게 돼서 가슴 밑에 가라앉았다. 나는 그날 밤 결심했다. 여기서 나간다. 방법은 몰랐다. 언제인지도 몰랐다. 그냥 나간다고 결심했다. 세상이 나를 지웠어도 나는 나를 지우지 않기로 했다. 한밤중 쇠 긁는 소리가 들렸다. 서걱서걱. 창문 밖에는 피투성이 손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연 이모.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그런 거야.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날 밤 우리는 탈출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눈을 감으면 사망진단서의 날짜가 떠올랐다. 아버지 이름 옆에 찍힌 도장. 2달 전. 내가 모르던 2달. 눈을 뜨면 콘크리트 천장이 있었다. 어느 쪽이든 도망칠 수 없었다. 그날 밤도 그랬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환풍구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빛이 없었다. 완전한 밤이었다. 건물 어딘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뚝, 뚝, 뚝. 그 소리를 세다가 잠이 들려던 참이었다. 서걱.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서걱서걱. 쇠를 긁는 소리였다. 창살 쪽이었다. 높은 쪽 벽, 쇠창살이 박힌 그 작은 창문. 나는 담요를 걷어내고 일어났다. 소리가 계속 났다. 누군가 창살을 건드리고 있었다.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무서웠다. 더 나쁜 사람이 오는 건가 싶었다. 구석으로 물러났다. 그런데 창살 사이로 뭔가가 보였다. 손이었다. 피투성이 손이었다. 손가락 끝이 검붉게 물들어 있었다. 창살을 잡고 힘을 주는 게 보였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 그리고 창살 너머로 얼굴이 보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수연 이모였다. 수아야. 이모의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작았다. 쉬어 있었다. 울었는지 목이 잠겨 있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모가 나를 여기 보낸 거였다. 처리하라고 한 목소리. 남자가 전화로 확인했던 이름. 수연 씨. 이모. 가까이 와.
시간 없어. 왜요? 설명할 시간 없다고. 제발. 나는 가지 않았다. 벽에 붙어서 이모를 봤다. 이모의 눈이 빨갰다.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평소의 이모가 아니었다. 평소의 이모는 항상 단정했다.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다. 이모가 시킨 거잖아요. 이모의 표정이 무너졌다. 버린 게 아니야. 거짓말. 수아야, 나 들어봐.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그런 거야. 그 말이 되지 않았다. 납치당하게 두는 게 살리는 거라고, 처리하라고 한 게 살리는 거라고. 이해 안 돼요. 알아. 근데 지금은 일단 나와야 해. 여기 오래 있으면 진짜로 위험해. 이모의 손이 다시 창살을 잡았다. 그때 봤다. 손바닥이 깊이 베어 있었다. 창살을 맨손으로 잡아당기다 생긴 상처였다. 피가 흘러서 팔목까지 내려와 있었다. 이모가 뭔가를 꺼냈다. 작은 공구 같은 거였다. 창살 하나 빼낼 수 있어. 이미 밑에 나사다 풀었어. 내가 안에서 밀어줘야 해. 나는 망설였다. 이모를 믿어야 하나. 이모가 날 또 어딘가로 데려가는 건 아닌가. 근데 여기 있으면 그 남자가 한 말이 떠올랐다. 철이. 그 단어. 나는 결국 일어났다. 창문 밑에 있던 낡은 상자를 끌어다 밟고 올라섰다. 창살에 손을 얹었다. 이모가 바깥에서 잡아당겼다. 나는 안에서 밀었다. 처음엔 꼼짝도 안 했다. 더 세게. 이를 악물었다. 온몸의 힘을 손바닥에 모았다. 이모가 신음소리를 냈다. 베인 손으로 쇠를 잡고 있는 거였다. 퍽! 창살 하나가 빠졌다. 생긴 틈이 작았다. 12살짜리 몸이 겨우 통과할 크기. 빨리. 나는 팔을 먼저 내밀었다. 이모가 잡아당겼다. 어깨가 창틀에 긁혔다. 허리가 끼었다. 억지로 비틀었다. 무릎이 콘크리트에 쓸렸다. 그래도 나왔다.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축축하고 차가웠다. 풀 냄새가 났다. 나는 그 냄새에 잠깐 멍해졌다. 며칠 만에 맡는 바깥 냄새였다. 이모가 내 손을 잡았다. 피가 묻었다. 이모 손에서 내 손으로. 뛰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이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풀숲을 헤치고 낮은 담을 넘고 좁은 골목을 달렸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문 열리는 소리. 누군가 외치는 소리. 우리는 더 빨리 뛰었다. 이모의 손이 놓이지 않았다. 피 묻은 손이 내 손을 꽉 쥐고 있었다. 한참을 달리다 어느 골목 안쪽에 멈췄다. 숨이 찼다. 이모도 헐떡였다. 둘 다 쭈그려 앉아서 숨을 골랐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조용했다. 나는 이모를 봤다. 이모는 손을 자기 옷자락으로 감싸고 있었다. 상처에서 피가 계속 났다. 얼굴이 하였다. 이모, 괜찮아. 안 괜찮아 보여요. 이모가 나를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단단하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미안해, 수아야.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살리려고 했다는 거.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모가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었다. 내 아버지가 알고 있던 거. 그게 뭔지 나도 알아버렸어. 그 사람들이 나한테도 손을 댔어. 내가 사라져야 내가 산다고 했어. 근데 이모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근데 막상 내가 거기 들어가고 나서 못하겠더라. 그래서 다시 온 거야. 나는 이모의 손을 봤다. 쇠창살을 맨손으로 잡아당기다 찢어진 손. 이게 거짓말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이해할 수 없었다. 용서할 수 있는지도 몰랐다. 근데 그 손만큼은. 나는 이모 손 위에 내 손을 얹었다. 피가 섞였다. 어디로 가요?
이모가 고개를 들었다. 내 아버지가 숨겨둔 게 있어. 거기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아버지가 숨겨둔 것.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 근데 뭔가를 남겼다는 거다. 나는 일어났다. 이모도 일어났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됐다. 가난한 동네, 낡은 방, 그리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세상. 나는 말이 없어졌다. 하지만 숫자와 기록은 배신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다. 새 이름은 이지안이었다. 이모가 만들어줬다.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묻지 않았다. 그쪽 세계에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만 했다. 서류상으로 나는 12살 고아였다. 부모 없음, 연고자 없음, 전학 기록 없음. 박수아는 죽었다. 이지안이 살아남았다. 이사한 곳은 서울에서 버스로 2시간 떨어진 소도시였다. 이모도 이름을 바꿨다. 우리는 이모 조카가 아니라 모녀 사이로 위장했다. 이모는 낮에 식당 일을 했다. 나는 근처 중학교에 전학 서류를 냈다. 방은 좁았다. 창문이 하나였고 햇빛이 오후 2시에만 잠깐 들어왔다. 벽지가 군데군데 떠 있었고 겨울엔 외풍이 심했다. 이모가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콘크리트 지하실보다는 어디든 괜찮았다. 학교는 어려웠다.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었다. 사람이 어려웠다. 반 아이들은 나한테 말을 걸었다. 어디서 왔어? 왜 전학 왔어? 부모님은? 나는 웃으면서 대답을 피했다. 처음엔 그게 됐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그냥 조용한 애로 분류했다. 말수가 줄었다. 일부러 줄인 게 아니었다.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 먼저 이게 안전한 말인지 계산하게 됐다. 계산하다 보면 타이밍이 지나갔다. 그러면 그냥 입을 다물었다. 나는 점점 조용해졌다. 선생님들은 나를 내성적인 아이로 봤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 무렵부터 나는 기록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일기였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제일 싼 공책을 샀다. 날짜를 쓰고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다. 근데 쓰다 보니 일상이 아니라 다른 걸 적게 됐다. 그 사람들에 대한 것들, 지하실에서 들었던 대화들, 남자의 목소리, 여자의 눈빛, 서류에서 봤던 날짜, 이모한테서 들은 단편적인 이야기들, 아버지가 알고 있던 것,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 내가 아는 조각들을 전부 적었다. 공책이 다 차면 새 공책을 샀다. 적고 다시 읽고 정리했다. 숫자는 틀리지 않았다. 날짜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기록은 배신하지 않았다. 사람은 배신해도 기록은 그대로 남았다. 나는 그게 좋았다. 이모는 가끔 내 공책을 봤다. 어느 날 저녁 이모가 식당에서 돌아와 내 옆에 앉았다. 공책을 펼쳐보다가 조용히 덮었다. 이거 위험할 수 있어. 알아요. 그래도 계속할 거야? 나는 이모를 봤다. 이모는 그 사람들이 왜 아버지를 죽였는지 알아요? 이모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내 아버지가 회사 돈 문제를 건드렸어. 오래된 거야. 몇십억 단위. 아버지가 증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갖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죽인 거니까. 그 증거가 어딨어요. 이모가 나를 봤다. 한참. 모르면 안전해줬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공책을 다시 펼쳤다. 이모는 더 말리지 않았다. 그냥 옆에서 TV를 켰다. 볼륨을 낮게 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이모는 TV를 보고 나는 공책에 뭔가를 적고 3년이 지났다. 나는 15이 됐다. 키가 좀 컸다. 머리를 짧게 잘랐다.
이지안이라는 이름이 이제 어색하지 않았다. 가끔은 내 진짜 이름이 뭔지 잠깐 잊을 것 같은 순간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공책을 펼쳤다. 맨 앞 페이지에 써둔 두 글자, 박수아. 잊지 않으려고 썼다. 지워지지 않으려고. 그 무렵 나는 다른 걸 하나 더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법률책을 빌렸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다. 단어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도 읽었다. 모르는 단어는 따로 적어서 사전에서 찾았다. 다시 읽었다. 횡령, 배임, 증거인멸, 공소시효. 단어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은 회계책이었다. 숫자는 원래 편했다. 재무제표 읽는 법을 혼자 익혔다. 아버지가 건드린 게 회사 돈이라면 돈의 흐름을 알아야 했다. 선생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른 적이 있었다. 이지안, 너 커서 뭐 할 거야?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회계사요. 거짓말이었다. 아니, 반만 거짓말이었다. 숫자를 파고드는 건 맞았다. 이유가 달랐을 뿐. 5년째 되던 해 겨울, 이모가 뭔가를 꺼냈다. 오래된 USB였다. 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테이프 위에 글씨가 쓰여 있었다. 아버지 글씨체였다. 수아에게. 나는 그걸 한동안 손에 쥐고 있었다. 언제부터 갖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왜 이제 줘요? 이모가 내 손을 봤다. 내가 준비됐을 것 같아서. 나는 USB를 쥔 손에 힘을 줬다. 아버지가 남긴 것.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인 이유. 내가 지하실에 갇혔던 이유. 박수아라는 이름이 지워진 이유. 전부 여기 있을 수도 있었다. 노트북을 펼쳤다. 손이 떨렸다. USB를 꽂았다. 10년이 흘렀다. 나는 병원 재단의 내부 시스템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 정체를 숨긴 의료시설. 그곳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22살의 이지아는 회계법인 막내 직원이었다. 명함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정기한진 회계법인. 감사팀 인턴. 월급은 많지 않았다. 야근은 많았다. 그래도 이 자리를 얻으려고 3년을 준비했으니까 불만은 없었다. 회계법인을 택한 건 이유가 있었다. 숫자 뒤에 숨은 것들을 보는 직업이었으니까. 그 의뢰가 들어온 건 입사 7개월째였다. 의뢰인은 한성의료재단. 병원 3개를 운영하는 중견재단이었다. 정기 외부감사 의뢰였다. 팀장이 파일을 내 책상에 올려놓으면서 말했다. 기초 데이터 정리부터 해. 3년치 재무제표. 나는 알겠다고 했다. 파일을 펼쳤다. 숫자들이 쭉 펼쳐졌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시작했다. 처음 2시간은 별게 없었다. 입출금 내역, 인건비, 의료장비 구입비, 재단 규모에 맞는 숫자들이었다. 그런데 3번째 시간쯤 됐을 때 뭔가 걸렸다. 항목명이 이상했다. 운영지원비 외부 제휴기관. 매달 나가고 있었다.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다. 어떤 달은 800만 원, 어떤 달은 2,300만 원. 3년치를 더하면 4억이 넘었다. 그런데 제휴기관 이름이 없었다. 코드 번호만 있었다. F-117. 나는 그 코드를 적어뒀다. 퇴근 후 혼자 남아서 더 파고들었다. 법인 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F-117에 연결된 코드를 역추적했다. 직접 연결은 막혀 있었다. 그래서 재단 내부 거래 문서를 뒤졌다. 계약서 스캔본 중에 희미하게 도장이 찍힌 게 하나 있었다. 확대했다. 영광의료복지원.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검색했다. 나오는 게 없었다. 홈페이지도 없었다. 언론 기사도 없었다. 법인 등록만 되어 있고
실체가 없는 곳이었다. 주소는 경기도 외곽 어딘가였다. 나는 그 주소를 지도에서 찾아봤다.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 건물이 있었다. 낡은 건물.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곳. 이상했다. 그냥 이상한 게 아니었다. 뭔가 본 적 있는 구조였다. 돈이 재단에서 나가고 이름 없는 법인을 거쳐서 실체 없는 시설로 들어가는 구조. 나는 5년 동안 공책에 적고 또 적었던 것들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건드린 것. 회사 돈 문제. 몇십억? 혹시? 그날 밤 이모한테 전화했다. 이모, 영광의료복지원이라고 들어봤어요? 전화기 너머로 이모가 조용해졌다. 어디서 들었어? 일하다가 발견했어요. 수아야. 이모가 오랜만에 그 이름을 불렀다. 그거 건드리지 마. 아버지랑 연결돼 있어요? 수아야. 이모. 긴 침묵이 있었다. 이모가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아버지가 그 시설 장부를 봤었어.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한 거야.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사람 문제였어. 사람이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전화가 끊어졌다. 이모가 끄는 게 아니었다. 신호가 갑자기 잡히지 않았다. 나는 다시 걸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답이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공책을 꺼냈다. 아버지의 USB에는 파일이 3개 있었다. 하나는 숫자로 된 표였다. 날짜와 금액. 나는 그게 무슨 표인지 그때는 몰랐다.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재단에서 영광의료복지원으로 들어간 돈의 흐름이었다. 두 번째 파일은 사진이었다. 건물 외관 사진이었다. 낡은 건물. 철망. 오늘 지도에서 본 위성 사진이랑 비슷한 건물이었다. 세 번째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었다. 아버지가 직접 쓴 것 같았다. 문장이 끊어져 있었다. 급하게 쓴 것 같은 느낌. 시설 내부 인원 확인 불가. 공식 입소자 명단과 실제 인원 불일치. 최소 20명 이상 차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누가 데려갔는가? 재단 이사장 직접 개입 정황.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공식 명단과 실제 인원이 맞지 않았다. 사람이 없어졌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알았다. 그래서 죽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다. 팀장이 오기 전에 재무제표를 다시 펼쳤다. 이번엔 다른 걸 봤다. 인건비 항목이었다. 영광의료복지원 관련 인건비. 직원이 몇 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12명이었다. 그런데 4억이 넘는 돈이 운영비로 나갔다. 12명짜리 시설에 그 돈이 필요한지 계산해봤다. 맞지 않았다. 훨씬 많은 인원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딴 데로 새고 있거나 둘 다일 수도 있었다. 나는 팀장이 오기 전에 파일을 원래대로 정리해뒀다. 티 내면 안 됐다. 아직은. 점심시간에 혼자 나와서 그 주소로 가는 버스를 검색했다. 편도 1시간 반. 토요일에 가볼 수 있었다. 가서 뭘 할 건지는 몰랐다. 그냥 눈으로 봐야 할 것 같았다. 아버지가 봤던 걸, 아버지가 사진으로 찍어뒀던 그 건물을, 핸드폰 메모에 주소를 저장했다. 그리고 공책을 꺼내 3페이지에 썼다. 영광의료복지원. 사라진 사람들. 아버지가 본 것. 밑에 한 줄 더 썼다. 나는 본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 나를 버리라고 했던 사람, 그건 수연 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밀어낸 것이었다. 그 순간 내 복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게 됐다. 토요일 아침 이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연락도 없이 왔다. 얼굴이 좋지 않았다.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들어가도 돼? 나는 문을 열었다.
이모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 식탁 앞에 앉았다. 봉투를 내려놓았다. 열지 않았다. 그냥 한동안 식탁을 봤다. 나는 물을 끓였다. 차를 2잔 만들어 하나를 이모 앞에 놓았다. 영광 의료복지원 얘기하러 왔어요? 이모가 고개를 들었다. 그것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먼저 할 말이 있어. 이모가 봉투를 밀었다. 나는 열었다. 안에 녹취록이 있었다. 프린트된 종이 여러 장. 날짜가 10년 전이었다. 내가 납치됐던 그 무렵. 읽기 시작했다. 2사람의 대화였다. 한 명은 이모였다. 다른 한 명은 남자였다. 이름은 가려져 있었다. 내용은 이랬다. 남자가 말했다. 아이를 없애야 한다. 아이가 살아있으면 유산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 아이가 사라지면 끝난다. 이모가 말했다. 못한다. 남자가 말했다. 그럼 둘 다 없애겠다. 이모가 말했다. 시간을 줘. 나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이게 그때, 응. 이모가 협박당한 거예요.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그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이 왔을 때 이미 너를 어떻게 할지 정해놓은 상태였어.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나도 같이 없앤다고 했어. 근데 이모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내가 협조하면 너를 살려준다고도 했어. 나는 이모를 봤다. 살려준다는 게 시설에 넣는다는 거였어. 없애는 게 아니라 거기 넣고 이름 바꾸고 그냥 세상에서 지우는 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죽이는 것보다 쉬웠으니까. 퍼즐이 맞춰졌다. 그래서 이모가 처리하라고 했던 거였다. 처리는 죽이는 게 아니었다. 시설에 넣는 거였다. 이모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던 거다. 살아있으니까. 언젠가 꺼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꺼내러 왔다. 피 묻은 손으로. 이모가 처음부터 다시 꺼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응. 근데 생각보다 빨리 움직여야 했어.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는 것 같았거든. 살려두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사흘 만에 온 거구나.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녹취록을 다시 봤다. 종이가 손에서 약간 떨렸다. 10년 동안 나는 이모를 2가지 감정으로 봤다. 배신자, 그래도 살려준 사람. 그 사이 어딘가. 근데 아니었다. 이모는 처음부터 살리려고 했다. 방법이 잘못됐던 거고, 겁이 났던 거고, 선택지가 없었던 거다. 그럼 그 남자는 누구예요? 이모가 잠깐 멈췄다. 몰라도 돼. 알아야 해요. 수아야. 이모. 우리는 서로를 봤다. 이모가 먼저 눈을 내렸다. 한성의료재단 이사장. 한재욱. 나는 그 이름을 공책에 적었다. 천천히. 한 글자씩. 한재욱. 아버지의 USB에 있던 문장이 떠올랐다. 재단 이사장 직접 개입 정황.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죽었다. 이모는 협박당했다. 나는 지워졌다. 전부 이 사람 한 명에서 시작된 거였다. 이모는 얼마나 알고 있어요. 이모가 봉투에서 종이를 하나 더 꺼냈다. 손으로 쓴 메모였다. 이모 글씨체가 아니었다.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거야. 사고 나기 2달 전에.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열어보라고. 나는 받았다. 메모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5명. 직책이랑 같이. 한재욱 이사장, 박민수 법무팀장, 오세진 외부자문. 그리고 2명은 이름만 있고 직책이 없었다. 밑에 짧은 문장이 하나 있었다.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 증거는 F-117에 있다. F-117. 재무제표에서 내가 발견한 그 코드였다. 아버지가 증거를 시설 안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어디에요? 몰라.
나도 거기까지는 몰라. 나는 메모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토요일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오늘 버스를 타고 그 주소로 가려고 했었다. 이제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증거가 거기 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숨겨둔 것. 이모가 내 손을 잡았다. 수아야, 나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이모를 봤다. 나는 그때 겁쟁이였어. 너를 지킬 용기가 없었어. 협박 한 번에 무너졌어. 그게 지금도 부끄러워. 이모. 근데 그 사람들이 틀린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그 사람들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모가 손에 힘을 줬다. 이번엔 나도 같이 할게. 나는 이모 손을 봤다. 10년 전 피 묻었던 손. 지금은 주름이 더 늘었다. 식당 일을 오래 해서 거칠어진 손. 이 손이 쇠창살을 잡아당겼다. 나는 손을 맞잡았다. 그날 오후 우리는 같이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졌다. 나는 공책을 펼쳤다. 맨 앞 페이지. 박수아. 그 이름 밑에 오늘 처음으로 한 줄을 더 썼다. 복수가 아니다. 진실이다. 분노는 10년 동안 나를 움직이게 했다. 그런데 이제 알았다. 분노만으로 끝낼 수 없다는 걸. 이건 나 혼자 당한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도, 이모도, 그 시설에서 사라진 이름 모를 사람들도 전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끝내야 했다. 제대로. 버스가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갔다. 이모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는 공책을 덮었다. 한재욱. 기다려. 우리는 그 시설을 찾아갔다. 어둠 속 병실, 숨소리만 남아있는 한 남자. 아버지. 그는 살아있었다.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눈에서 흘러내렸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버스에서 내리자 바람이 세게 불었다. 정류장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다. 편의점도 사람도.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황량한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지도를 보니 시설까지 걸어서 20분이었다. 이모와 나는 말없이 걸었다. 길이 점점 좁아졌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자갈길이 시작됐다.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었다. 11월이라 잎이 다 떨어져 있었다. 까지만 남은 나무들이 늘어선 길을 걸으니 기분이 이상했다. 이모가 조용히 말했다.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해뒀어요. 회계법인 직원증이 있었다. 외부 감사 관련 서류 확인차 방문한다고 하면 됐다. 실제로 우리 법인이 한성의료재단 감사를 맡고 있었으니까 거짓말이 아니었다. 절반은.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낡아 있었다. 3층짜리 건물.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다. 입구에 간판이 있었는데 글씨가 발에서 반쯤 지워져 있었다. 영광의료복지원. 철문 앞에 경비실이 있었다.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나는 직원증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정기안진 회계법인에서 왔습니다. 한성의료재단 외부감사건으로 서류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남자가 나를 봤다. 이모를 봤다. 연락 받은 거 없는데요. 재단 측에 공문은 발송됐을 겁니다. 담당자분이 확인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이쪽 지역 방문 일정이 잡혀 있어서요. 남자가 전화기를 들었다. 어딘가에 전화했다. 짧게 대화하더니 내려놨다. 잠깐 기다리세요. 5분쯤 지나서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가 길었다. 형광등이 하나씩 깜빡였다. 냄새가 났다. 소독약 냄새랑 습한 냄새가 섞인 것. 문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다. 전부 닫혀 있었다. 안내하는 직원이 사무실 쪽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가는 길에 나는 문들을 봤다.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다. 101,
102, 103.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 사무실에서 담당자가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면서 이모에게 눈짓했다. 이모가 말했다.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직원이 복도 끝을 가리켰다. 이모가 나갔다. 나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면서 시간을 끌었다. 10분이 지났다. 이모가 돌아왔다. 표정이 달랐다. 뭔가를 본 표정이었다. 나는 서류 검토를 마무리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서류는 공문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나왔다. 철문이 닫혔다. 이모가 걸으면서 낮게 말했다. 2층에 잠긴 병실이 있어. 봤어요? 복도 지나다가 문틈으로 봤는데 침대가 여러 개야. 사람이 누워 있어. 몇 명이나. 어두워서 다 못 봤어. 근데 수아야. 이모가 멈췄다. 나도 멈췄다. 한 병실에 혼자 있는 사람이 있었어. 이모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얼굴을 봤어. 문틈으로 잠깐. 너무 많이 변했는데. 이모가 내 팔을 잡았다. 내 아버지 같았어. 그날 밤 다시 갔다. 준비를 했다. 이모가 낮에 화장실 가는 척 돌아다니면서 비상구 위치를 봐뒀다. 건물 옆면에 비상계단이 있었다. 2층 창문 하나가 잠금이 허술했다고 했다. 낡은 건물이었으니까. 자정이 넘어서 움직였다. 경비는 한 명이었다. 자정 이후엔 졸고 있었다. 우리는 건물 옆으로 돌아갔다. 비상계단을 올라갔다. 이모가 창문을 밀었다. 삐걱 소리가 났다. 둘 다 멈췄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다시 밀었다. 열렸다. 2층 복도로 들어갔다. 어두웠다. 비상등만 켜져 있었다. 문들이 늘어서 있었다. 낮에 봤던 구조와 같았다. 이모가 한 병실 앞에서 멈췄다. 손으로 저쪽을 가리켰다. 나는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당겼다. 잠겨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갔다. 병실은 작았다. 침대 하나.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막혀 있었다. 핸드폰 손전등을 켰다. 낮게 바닥을 비추면서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숨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얕은 숨소리. 침대에 누운 사람을 봤다. 마르고 하얗고 눈을 감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많이 새어 있었다. 10년이 지났으니까. 10년 동안 여기 있었으니까. 그래도 알아봤다. 알아볼 수 있었다. 아버지. 소리가 나왔는지 몰랐다. 입술만 움직인 것 같았다. 아버지의 눈꺼풀이 떨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열렸다. 초점이 없었다.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움직였다. 나를 봤다. 눈이 멈췄다. 아버지의 눈에서 뭔가 달라졌다. 초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읽을 수 있었다. 수아.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눈꼬리에서 관자놀이 쪽으로 천천히. 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마른 손이었다. 근데 손가락이 움직였다. 아주 조금. 내 손을 잡으려는 것처럼. 이모가 문 앞에서 낮게 불렀다. 수아야. 움직여야 해. 알고 있었다. 오래 있으면 안 됐다. 오늘은 확인만 하려고 했다.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었다. 10년 동안. 이 방에서 죽었다고 서류에 찍힌 채로, 세상에서 지워진 채로. 그래도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다. 다시 올게요. 아버지의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 데리러 올게요. 약속해요. 비상계단을 내려오면서
이모가 내 어깨를 잡았다. 나는 괜찮다고 하려다가 멈췄다. 괜찮지 않았다. 울고 싶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 울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 찬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아버지는 살아있다. 시설 2층 병실. 혼자다. 몸 상태는 나쁘다. 오래됐다. 근데 살아있다. 한재욱은 알고 있었을 거다. 아버지를 죽이지 않고 여기 가둔 거다. 왜? 증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숨긴 증거. 아버지한테서 위치를 알아내려고. 그래서 살려뒀다. 그 생각이 들자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뭔가 더 차갑고 단단한 감정이었다. 나는 공책을 꺼냈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 불빛으로 썼다. 아버지 살아있음. 2층 병실. 데리러 간다. 그리고 한 줄 더. 한재욱.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나는 돌아왔다. 그들이 만든 자리, 그들이 만든 권력의 중심으로. 이제 끝입니다. 숨겨졌던 기록, 지워졌던 이름,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되찾으러 왔다. 3개월을 준비했다. 아버지를 보고 돌아온 날부터 잠을 줄였다. 밥을 먹으면서도 서류를 봤다.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서 살았다. 이모는 말리지 않았다. 대신 매일 밤 도시락을 싸줬다. 말없이 책상 옆에 놓고 갔다. 준비한 것들이 있었다. 아버지의 USB 파일. 내가 5년 동안 적은 공책 12권. 재무제표에서 발견한 F-117 자금 흐름. 영광의료복지원 입소자 공식 명단과 실제 인원 불일치 기록. 아버지 메모에 적힌 5명의 이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아버지가 시설 안에 숨겨둔 증거. 2번째로 시설에 간 건 혼자였다. 이모한테 말하지 않았다. 위험하다고 말릴 게 뻔했으니까. 새벽 2시. 비상계단. 2층 창문. 이번엔 아버지 병실로 바로 갔다. 아버지는 깨어 있었다. 나를 알아봤다. 눈빛이 지난번보다 맑았다. 내가 온다는 걸 기다렸던 것 같았다. 나는 손을 잡고 낮게 말했다. 아버지, 증거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귀를 가까이 댔다. 침대, 밑, 침대를 당겼다. 바닥과 침대 프레임 사이, 테이프로 붙여진 비닐봉지가 있었다. 꺼냈다. 안에 접힌 종이들이 있었다. 손으로 쓴 것들, 날짜, 이름, 금액, 거래 내역, 서명, 한재욱의 서명이 있었다. 직접 서명한 서류였다. 영광의료복지원으로 들어간 돈의 최종 승인자. 이걸 아버지가 원본으로 갖고 있었던 거다. 나는 비닐봉지를 가방에 넣었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힘이 약했다. 그래도 놓지 않았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할 거 없어요. 지켜줬어야 했는데. 나는 아버지를 봤다. 10년이었다. 10년 동안 이 방에서 나를 걱정하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데리러 왔잖아요. 검사실 문을 두드린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대학 선배 중에 검찰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 직접적인 연이 아니었다. 선배의 선배. 그래도 연락했다. 만나줬다. 서류를 내밀었다. 보시는데 1시간이면 됩니다. 검사가 서류를 봤다. 처음엔 형식적으로 넘기는 눈빛이었다. 2번째 장에서 멈췄다. 3번째 장에서 표정이 굳었다. 1시간이 2시간이 됐다.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피해자입니다. 직접. 검사가 나를 봤다. 이름이. 나는 잠깐 멈췄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말하는 거였다. 박수아입니다. 수사는 빠르게 움직였다. 아버지의 친필 서류가 결정적이었다. 거기에 내가 재무제표에서 정리한 자금 흐름 분석을 더했다. F-117 코드로 숨겨진 계좌. 영광의료복지원으로 흘러간 돈.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한재욱은 3주 후에 소환됐다. 뉴스에 나왔다. 나는 그 뉴스를 이모랑 같이 봤다. 이모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아버지 메모에 있던 5명도 순서대로 소환됐다. 법무팀장 박민수, 외부자문 오세진, 그리고 나머지 둘. 10년 동안 이름만 알던 사람들이 화면에 나왔다. 나는 담담했다. 분노가 없어진 게 아니었다. 분노는 있었다. 근데 더 이상 분노가 나를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분노를 움직이고 있었다. 한성의료재단 이사회가 열린 날. 나는 정장을 입었다. 이모가 넥타이를 매줬다. 손이 떨렸다. 이모 손이. 괜찮아요, 이모. 나는 괜찮아. 그냥 기특해서. 이사회실 문을 열었다. 테이블 주변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재단 임원들, 법률 대리인들, 그리고 한쪽에 검사 2명. 한재욱이 있었다. 나를 봤다. 처음엔 누군지 모르는 눈빛이었다. 내가 걸어가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서류 봉투를 올려놨다. 저는 박수아입니다. 한재욱의 눈빛이 달라졌다. 10년 전에 지워진 아이입니다. 오늘 돌아왔습니다. 방이 조용해졌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건 한성의료재단이 영광의료복지원으로 불법 이전한 자금 내역입니다. 이건 입소자 명단 조작 기록입니다. 이건 이사장님 친필 서명이 있는 승인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박철민, 제 아버지의 진술서입니다. 오늘 아침 작성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쓴 거였다. 손이 많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다. 그래도 읽을 수 있었다. 10년 동안 기억한 것들을, 직접 목격한 것들을. 한재욱이 법률 대리인 쪽을 봤다. 대리인이 서류를 집었다. 읽었다. 내려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사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다. 검사가 다가왔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빛이 들어왔다. 12월 오후 햇살이었다. 낮고 비스듬하게. 복도 바닥에 길게 그림자가 생겼다. 이모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그 옆에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였다. 오늘 아침 내가 진술서를 받으러 갔을 때 이모가 아버지를 데리고 온 거였다. 말하지 않았다. 몰래 준비한 거였다. 아버지가 나를 봤다. 나는 복도를 걸어갔다. 빠르지 않게. 근데 멈추지 않고 아버지 앞에 쪼그려 앉았다. 눈높이를 맞췄다. 아버지의 눈이 빨갰다. 다 끝났어요. 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천천히 내 머리에 올려놨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10년 만에 느끼는 손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공책을 꺼낸 건 집에 돌아와서였다. 맨 앞 페이지를 폈다. 박수아. 그 이름을 봤다. 오늘부터 다시 이 이름으로 살 수 있었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폈다. 새 페이지에 썼다. 끝났다. 그리고 시작이다. 공책을 덮었다. 창밖에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아무것도 세지 않고 그냥 봤다.